안녕하십니까. 블록코 김종환입니다. 블록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야 이 블록 파는 회사인가? 게임 애들 블록 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IT 기술을 이제 서비스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회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블록체인이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좀 재밌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인터넷만큼 큰 기술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기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란 걸 판단을 하려면은 인터넷에 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얘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개념들을 설명드렸어요.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드렸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웹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좀 이제 월드와이드 웹처럼 굉장히 디팩토로 쓰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도 사실 블록체인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전부 다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HTTP 같은 프로토콜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이거든요, 저희가 쓰는. 그런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이메일 같은 것도 존재하고, 뭐 FTP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도 사실 인터넷에 존재해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사실 시장에 있는 건데, 이 블록체인도 사실 하나의 어떤 블록체인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월드와이드 웹처럼 지금 가장 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전 세계 있는 다른 블록체인들 마켓캡,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게 통용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더해도 비트코인 이제 네트워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다른 이제 비트코인을 대항마적인 이런 블록체인이 있는데, 걔가 이제 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수천 개의 그런 이제 뭐 내가 직접 블록체인을 만들었다, 뭐 아니면 내가 직접 이런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1%의 점유율도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고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이제 다른 이제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이제 월드와이드 웹처럼 굉장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어떤 기술적인 실험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사실 굉장히 멍청하고 느립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돌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화폐예요, 화폐. 화폐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처리 속도로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느립니다. 왜냐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도도 떨어져요. 예, 그래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블록체인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 블록체인들 중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펜던트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뭔가 좀 이제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 좀 대박 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러면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는 형태로 이제 뭔가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들의 높은 신뢰도를 빌려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만든 이제 이런 좀 부가적인 체인들이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실제 인터넷도 그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인터넷 초창기 때는 뭐 한국형 인터넷이라고 하면서 뭐 천리안이라든지 나우누리라든지 이런 걸 막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걸 하나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구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은퇴니 인터넷에서 연결됐을 때 그냥 바로 세계에 어디 있는 거로 슉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타고 그 계층 구조를 타고 이제 데이터가 이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퍼미션 언퍼미션,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또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좀 블록체인 쪽을 스터디 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 정확한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건 이제 좀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개념들, 금융에서 특히 익숙했던 개념들을 좀 블록체인에 적용한 케이스인데,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저기서 이제 언퍼미션드 블록체인, 그러니까 퍼미션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은 저희가 퍼미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인터넷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너 여기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퍼미션을 거는 거죠. 이 서비스는 이 계정의 소유주만 액세스할 수 있음. 이런 퍼미션드 레이어를 달고 있는 거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금융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아무나 이 금융 데이터에 들어올 수 있다. 아무나 이걸 볼 수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너는 뭐 어디 은행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데이터 쓰기 권한이 있다. 너는 어디 은행의 뭐 브랜치이기 때문에 조회하는 권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미션드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비트코인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화폐입니다. 화폐. 즉 엄청나게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결제라는 이제 굉장히 작고 기민한 요구를, 그러니까 완결성 있는 이런 처리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최근에 이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은 이 화폐 외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한 실험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코딩 같은 것들을 막 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들을. 그래서 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런 것들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이제 블록체인인 건데,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로직, 그러니까 즉 어떤 이제 코딩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자유도를 높이면 이제 상대적으로 버그라든지 이런 게 항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대신에 이제 뭐가 딱 정형화돼 있으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빠릿빠르게 처리하는 대신에 딱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에리스DB라는 건 이제 IBM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고요. 그 외에도 뭐 멀티체인이나 많은 이제 블록체인들이 시장에 이런 레이어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파이낸스 영역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뭐 헬스케어, IoT, 이거 뭐 스마트 그리드 많은 영역에 실제로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좀 실제로 이런 솔루션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쪽이다라고 하면은 뭐 나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라는 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증이에요. 이건 이제 원네임이라는 회사고, 사실 이 인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이제 공인인증서를 벗어나자주의인데, 외국은 좀 반대로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을 은행들이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뭐 저희가 페이팔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간편결제 그런 결제의 서비스의 사고율이 꽤 높아요. 1% 정도 되거든요. 결제가 간편해지면 간편해질수록 사고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백단에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무결성 있는 인프라를 공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쓰기 싫어하는 이유가, 공인인증서가 이제 정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놓고 이걸 써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만 쓰는 생태계다 보니까 발전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뭐 생체 인증이라는 것도 지원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 인프라들이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키 기반의 인증 인프라라고 이걸 표현하는데, 안전하게 암호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증 인프라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회사다 말고도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회사도 사실 이제 강제성은 전혀 없어요.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시티즌십을 이런 키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 키로 이제 전자서명 같은 걸 만들어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떠요. 이 전자서명이 누구 건가 이런 걸 띄울 수 있는 서비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막 자발적으로 자기 시티즌십을 막 등록을 합니다. 예. 어떤 또 이제 서비스는 내가 갖고 있는 SNS들을 막 등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나는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거고, 예. 그런 이제 키 기반의 인증에 블록체인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건 이제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전북은행에 공급을 한 사례인데, 전북은행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를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었고, 실제로 뭐 이제 적용이 돼서 뭐 전북은행 앱 같은 걸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핀 넘버만으로도 이제 실제로 이런 인증 같은 걸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외에도 뭐 롯데카드라든지 이런 것이랑 이제 저희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니즈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암호학적인 완결성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가 이제 마치 지금 현재 있는 공인인증 회사들이 부정하는 이런 효과들처럼 안전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블록체인 같은 인프라를 사용해서 인증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건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이런 인증서 인프라라는 거는 굉장히 확장성의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뭐 기계 하나당 인증서 하나씩 발급해 준다라든지, 뭐 고객이 막 인증서를 한 사람이 막 10개씩 쓴다. 이렇게 하면 해커 입장에서 어떤 인증서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딱 정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1인당 한 장.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그리고 이게 너의 모든 이제 금융이랑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야. 라고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방안이 국내 이제 전자금융결제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라고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만약 이런 인프라가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을 거고, 예. 뭐 은행들은 이제 뭐 전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사고가 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지금은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인프라들을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국내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관들 이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도입에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이 리스크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그래서 공인인증기관이 이제 뭐 공격당하는 사례도 있고 뭐 공인인증서를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뭐 관리자가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하는 사고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이런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프라를 더 싸게 쓸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인프라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사람들이 이제 공인인증서를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왜냐면 내가 돈을 만들 때 돈을 안 내니까. 근데 실제로 돈을 냅니다, 은행들이. 예, 은행들은 돈을 안 내는데 뭐 많은 금융회사들이 냅니다. 은행만 빼고 다 내요. 예, 4,400원에서 뭐 기업 같은 경우 10만 원이 넘게 돈을 냅니다. 그게 이제 그 인증서를 보관하고 저장해주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제일 비싼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원에서 1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인증서 한 장을 발급하는데 50원에서 100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뭐 뽐뿌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자주 이용을 하지만 보안이 잘 이렇게 담보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막 사고가 나서 뭐 비밀번호 유출이 되는 이런 사이트들도 사실 이런 키 기반의 인증 인프라,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생체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핀 넘버만 입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인프라들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너무 비싸거든요, 이 인프라는. 비용이 정말 비쌉니다. 아마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써야 되니까, 예. 도입을 고려하시다가, 이거 뭐 이런 비용이 들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증 인프라를 쓰면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그런 인증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팩텀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좀 예전 자료에서 제가 이제 뭐 레퍼런스를 못 찾았다 되어 있는데, 팩텀이라는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회사입니다. 전자문서라고 하면은 뭐 내가 만든 뭐 워드라든지 동영상 파일이 이제 통째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저장하지 않고 실제로 이 전자문서에서 타임스탬프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전자청약을 합니다.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결제에 대해서 결제 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김종환이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 얼마를 몇 분에 보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원장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 원장에 대한 파일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이걸 어딘가 안전한 데 저장해놔요. 예. 이 파일의 DNA가 이 원장의 가치를 실제로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나중에 고객이 예를 들어 나 이런 결제를 처리하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회사는 그 두 개를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때 당시 나한테 이런 원장을 날렸다. 이거에 대한 파일의 해시값, 그러니까 즉 이 파일의 DNA 값은 이거다. 너가 이걸 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금융결제원이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원장에 대한 그 DNA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공인인증서로 거래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뭐 공인인증서 해킹이 당해서 아니면 또는 이제 제가 공인인증서 썼는데 내가 공인인증서 안 썼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은 은행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냐면 너가 과거에 너가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해가지고 은행한테 날렸다는 사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팩텀이라는 회사는 그거를 그런 이제 공인 전자 문서 보관서라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만든 뭐 보험 가입 서류라든지 전자적으로 뭐 이런 걸 다운받으면 다 거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걸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이제 이런 공인 전자 문서를 저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인프라를 유지하는 게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뭐 몇몇 협회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성공한 이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 팩텀이라는 회사는 그냥 정말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온두라스 정부의 토지대장을 스탬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이제 사실 좀 그런 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애들이 막 이제 토지대장을 막 날조하기도 하고 깡패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위변조할 수 없게끔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정부의 이런 뭐 부정부패한 관리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저장하는 일이 니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팩텀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뭐 정부가 지금 뭐 샵메일이라는 서비스를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인전자주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앱이 아니라 샵이 들어가는 이제 좀 앱 표준에서 괴리된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법 같은 걸 처리하려면 등기를 보내잖아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이메일로 너 언제까지 나 돈 갚아? 이거 안 갚으면 뭐 30일 뒤에 내가 고소할까? 이런 걸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샵메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뒷단에 암호학적인 인프라를 뒤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증명의 효과를 부여한 메일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웹 표준에 괴리가 되고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인프라에서 이건 작동을 합니다. 이걸 보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보낼 때 100원, 박을 때 100원씩 돈이 듭니다. 누가 그걸 쓰겠어요? 예.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 4시간 일찍 보내주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안 쓰는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예산 200억 정도 들었었는데 예. 메일 유통 건수가 지금까지 한 60만 건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메일이 유통이 됩니다. 다음 메일에서 하루에 보내는 양이 60만 건이 넘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사업이 한 3년, 4년 되고 있는데 그걸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이 샵메일이랑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뭐 전자청약이라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이제 신한 데이터 시스템과 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신한 데이터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뭐 계약을 한다. 내가 신한은행 거 아니면은 뭐 신한 뭐 생명과 뭐 또 보험 계약을 든다. 이러면 이제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토큰을 신한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예. 또는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전소라고 불리는 기관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신뢰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 DB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신한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공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저희가 무역 같은 걸 할 때 무역한 선정한 예를 들어 뭐 내가 서류를 배에다 다 짐을 실었다. 그러니까 나는 짐을 다 실었으니까 내 의무를 다한 거기 때문에 뭐 잔금을 치러달라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상대편한테. 근데 이걸 이제 전자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시스템들은. 근데 이런 걸 전자적으로 보내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한 서류를 스캔 해가지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스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싱가포르 익스체인지라든지 아니면 호주 증권거래소에다가 이 타임스탬프를 의뢰를 합니다. 저장해 놓을 것을.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인프라를 외국 회사들이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신한금융 계열사만 하더라도 이 타임스탬프 토큰을 특히 해외로 나간 서류에 대해서 타임스탬프 토큰을 저장하는데 수수료가 몇십억 단위로 듭니다. 네. 왜냐면 그 회사들은 그냥 한 줄짜리 데이터 저장해주고 내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거에 이런 걸 저장해버리면 뭐 미 상원에서 인정했을 정도로 정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걸 보내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남아메리카 뭐 아니면 저희 남아공 뭐 아니면은 뭐 북극 이런 데서 그냥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가 다 억세스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걸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지금 나한테 문서를 보냈다 그랬는데 얘가 진짜 원본이랑 일치하는 형태로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겼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얘가 맞네? 그러면 이제 뭐 관련하는 뭐 재반의 어떤 비즈니스들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10월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오픈을 했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까지 유통된 이 타임스탬프 토큰 값이 한 15만 건 정도 돼요. 네. 작년 10월, 한 8개월쯤 됐는데, 지금 8개월, 9개월, 10개월 됐네요. 10개월. 됐는데, 한 15만 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저작물입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이런 가수라든지, 내가 이제 인디밴드 가수인데, 음원을 예를 들어 어딘가에 보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 작가인데 내가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인터넷에 업로드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저작권을 등록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샘플링 이제 막 한 데이터인데, 이걸 어디에 이렇게 저작권 형태로 등록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메일에다가 이런 것들 타임스탬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의 DNA 값을 추출해가지고 상대편에 같이 보내는 거예요. 블록체인 저장해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데이터를 보냈다라는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상대편이 예를 들어 뭐 그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뭔가 저작물 도용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짓을 한다면 내가 나중에 재판장 가서 내가 이때 당시에 얘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이 샘플링 데이터가 이거다. 이걸 이제 얘가 뭐 도용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저작물 위주에서 좀 많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외 주식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의 사례고 두 번째는 이제 오버스탁이라는 이제 온라인 리테일러의 사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나스닥에서 이 블록체인 아까 말씀드린 장외 주식 거래에 대해서 지금 파일럿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올 11월에 이 장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제로 런칭을 할 거예요. 예.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면은
장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건 사실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 작년에 이걸 이제 LG CNS랑 같이 수행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외에서 예를 들어 주식을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메디슨 주식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근데 그러면 삼성 메디슨 직원을 일단 먼저 찾아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제 그런 그냥 게시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장외 주식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데서 들어가 보면 이제 사기꾼들도 많고 뭐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누구한테 주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객장 안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누가 누구한테 주식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 이 가격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이 이제 뭐 비드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나 그 가격에 사겠다, 말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할 수 있고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매도가라든지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이게 시가가 얼마인가, 이 주식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허황된 말을 믿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가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장외 주식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예. 근데 나스닥이 사실 이걸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이런 장외 주식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만약 장외 주식 시스템을 안 만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에 지금 뭐 P2P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런 이제 금융 상품들을 개인이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 채권, 대출 이런 게 다 기관, 은행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했어요, 다 자기들한테. 나 주식 발행할 거야. 나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점점 시대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개인이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금융 상품들을. 그럼 나는 이걸 리포트를 받으려면은 얘네들이 쓰기 편해야 되고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와서 여기다가 리포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그냥 아무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내 주식을 업로드 해봐야 이건 가치가 0원에 가깝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막 열심히 회사를 일해서 막 투자도 받고 크라우드 펀딩도 받고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기록을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저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뭐 누구한테 투자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발행된 전자증권,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토큰들을 상대편한테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이제 매칭이 되는 어떤 데이터들을 상대편에 주는 거예요, 토큰들을. 그럼 상대편은 그게 이제 사실상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막 거래를 하겠죠.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스닥 입장에서는 뭐 주당 단가가 50불이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주식이다. 라고 보고 걔네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성장을 제대로 한 건지, 얘네가 진짜 밸리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외 주식을 사실상 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은 기존에 있었던 단일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도 만들 수는 있어요. 디도스 공격을 당하겠지만. 예. 누구나 다 그냥 거기다 막 붙어서 주식을 만들 수 있다면은 해커가 언제든지 거기 와서 막 주식 계속 찍어내가지고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막으려면은 확장성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나스닥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사례 때문에 이제 CNC랑 같이 한 거고요. 오버스탁이라는 온라인 리테일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SEC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사모채권,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을 할 건데 이 오버스탁이라는 회사는 리테일 샵이에요, 미국에.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모금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채권을 발행을 할 건데 미국 이제 SEC라는 조직이 주식이라는 채권을 이제 전부 다 관리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질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채권을 발행할 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채권을 발행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미국은 이제 전자증권이 이제 합법인 나라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SEC한테 이거에 대한 법적 효과를 질의를 합니다. SEC가 너네가 그걸 발행한다고 너네가 전자세명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SEC를 통해서 전자적인 증권을 발행하는 건 완전히 똑같은 효과가 있다.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워크들이 그러니까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 R3C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R3CEV라는 회사는 어디냐면은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뭐 이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외환 송금을 합니다. 저희가 외환 송금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 외환 송금을 중개하는 회사를 통해서 외환 송금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신한은행에서 예를 들어 뭐 미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 시티은행으로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럼 신한은행이 직접 시티은행한테 외환을 주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 스위프트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외환을 삽니다. 거기서 시티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을. 예. 그리고 시티은행한테 이 원장을 날리는 거예요. 내 고객 중에 누군가가 외환을 사고 싶어 한다라고. 예. 중개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스위프트라는 조직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 중개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RCCEV라는 회사는 내가 이 중개기관을 안 끼고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외환 송금을 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등장한 회사입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드롭박스 같은 거에다 엑셀 장표를 딱 공유하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외환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티은행에다가 뭐 외환 $3,000 요청했음. 그냥 장부만 반영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외환 수수료라든지 외환 거래 수수료라든지 외환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는 이제 42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0여 개가 넘고요.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여기에 조인을 해서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RCCB 컨소시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외환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거래할 수 있을지, 리얼타임으로 거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R3CV라는 회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관련된 이제 플랫폼도 다 발표를 하고 했는데 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냐면은 기존의 이제 외환 금융업이라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외환을 뭐 미국에다 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3일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을 사는 과정이 과한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합니다. 내가 내 고객들이 총 이만큼 외환을 샀고 그럼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량의 금융거래 또 일으키려면 사실 이런 블록체인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 지프트라는 회사인데 이 지프트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블록체인 쪽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한국은 이제 소액 금융 결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금융결제원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으면서 뭐 카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뭐 1,000원짜리 뭐 껌을 사도 이제 카드 다 받아주잖아요. 미국은 1,000원짜리 1달러짜리 껌 사면서 카드 내면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기프트 카드라는 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땡스기빙 데이 때 애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주고 이걸로 뭐 베스트바이에서 뭐 게임 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요 기프트 카드를 온라인 그러니까 앱에서 구매하고 사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지프트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스타트업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앱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 같은 거 저장해 놓고 막 상대편한테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회사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 인프라를 다 블록체인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프트 블록이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데 왜 이런 걸 하냐고 봤더니 이 기프트 카드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프트 카드는 한국에서도 진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희 선불형 충전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뭐, 스타벅스만 해도 이런 기프트 카드들이 있고. 근데 그런 기프트 카드들, 자기네들은 미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인프라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전 세계 IDC들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좀 상호 동기화되고 있으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안전하게 날라줘야 되는 다른 지역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블록체인 같은 아키텍처가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비자나 마스터가 이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비자는 이제 전 세계에 이미 이런 결제망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마스터카드 CTO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자 CTO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벤망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아키텍처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다가 블록체인 랩을 만들었어요.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마스터카드 투자를 받고, 이 마스터카드의 벤망,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합니다. 네. 얘가 하는 일은 벤망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그런 서드 파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그냥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인터넷 위에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칼라드 코인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얼스홀딩스 그 디지털 얼스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블라이스트 마이스터라는 여자분이 이제 이제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블라이스 마이스터라는 여자분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시초가 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이제 개발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제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불리는 집단 대출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그냥 저희는 이제 한두 명이 이제 뭐 그냥 은행 돈을 대출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가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잖아요. 몇 천억 돈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을 통해서 대출하는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게 뭐 신디케이트 론도 마찬가지고 레포라는 이제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룰이라든지 스테이터스가 명확한 금융상품도 있어요. 뭐 만기가 얼마고 그러니까 마치 국채처럼 딱 그 시점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돼야만 하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룰이나 스테이터스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자동화하겠다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재밌는 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POC 검증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로 호주 증권거래소랑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어셋홀딩스라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은 포인트라든지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다. 포인트 아니면 뭐 은행이 하고 있는 일들. 근데 대부분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포텐셜한 가치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동화 쪽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으로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오픈바자라는 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작동한 서비스들. 이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사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충분히 밸리드한 저장 방법인가는 이제 고민해 볼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대신에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금융의 보안 시스템보다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하지만 뭐 클라우드라든지 내 하드에 이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이제 사이트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제 주로 거래하는 거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제 쉽게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분산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이런 나쁜 물건을 거래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얘한테 입금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물건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어제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얘는 이제 드롭박스를 실제로 블록체인과 빗토렌트, 그러니까 토렌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토리지 자체를 뭐 개인이 개인한테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컴퓨터 자원을 쓰고 있는데 남는다. 라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자원을 얘의 드롭박스 저장 스토리지로 할당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굳이 넣어놨냐면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토어제이라는 회사가 실험하고 있는 게 캐파빌리티 바터링, 즉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사실상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하드를 쓰는데 내가 하드를 3테라짜리를 사놨는데 뭐 1테라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1테라 남한테 이제 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드라고 생각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게 스코업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사무실, 이런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이제 집을 렌트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사실 이 오토 섹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블록체인 도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블록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의 이제 메인 타겟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오토 비즈니스들. 왜냐면은 오토 비즈니스가 그렇고 그러잖아요. 쉐어. 얘랑 나랑 쉐어를 하겠다, 자원을. 근데 자원을 쉐어하려면 그 쉐어에 대한 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대편이 그 룰을 안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해주고 누가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줄까? 그리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룰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을 것인가? 이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곳은 그 블록체인 기반의 DRM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DRM이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저희가 앱을 삽니다. 앱을 이제 다운을 받죠. 그럼 제가 앱을 샀잖아요. 그럼 제가 핸드폰을 옮겨도 앱 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나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걸 샀을 때 음악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DRM입니다. DRM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일이라든지 컴퓨터 데이터에 대해서 억세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도 DRM이 적용되는데 회사 바깥에서 이 파일 억세스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PC가 아니고 뒤에 기밀 파일인데 열려고 합니다. 그럼 막아버립니다, DRM이.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권리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DRM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DR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저작물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실제로 저희 플랫폼에서 이런 초기 레벨의 저작자들이 되게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거니까 DRM에 데이터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 도입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DRM을 유지해주고 이게 이제 저작권 이제 관리해주고 하는데 비용들이 엄청나게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음악 이렇게 코드 몇 줄 이렇게 연주해가지고 샘플링 파일을 보내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저작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고 저작물이거나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이제 DRM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정말 투명하게 인터넷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초가 될 거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제일 부조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여러 이제 서점들이 있잖아요. 서점에서 책을 샀는데 이북을 샀는데 요 서점에서 이북을 사면은 이쪽 서점에서 또 이북을 다시 구매해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히 산 건 이 책에 대한 권리인데 이북에 대한 권리인데 포맷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는 읽을 수가 없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이 해결하려는 문제들은 우리가 기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좀 스마트폰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초창기에 그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폰 정확히 아이폰이 등장하니까 견제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그거 다 기존에 되는 거였다였습니다. 너네 피처폰에서 사진 찍을 수 있고 피처폰에서도 인터넷 접속할 수 있고 피처폰에서 앱 다운받을 수 있죠. 예, 다 되는 거였답니다. 근데 걔는 비싸기만 하다. 걔는 아니면 뭐 걔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번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사람은 절대 피처폰으로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예. 한 번 인터넷 쓴 사람은 절대 인터넷 없는 세계로는 못 가잖아요. 예. 블록체인도 사실 비슷한 경험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에요. 유인빼가는 서비스들이죠.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더 큰 생태계를 뒤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마치 사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지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환을 했었어요. 자동화도 안 돼 있고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이었지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뭐지? 하면은 그냥 구글 사진 찍어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은 그냥 딱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 그림이냐 하면서 스터디 바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이 누군지를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그림이지? 예. 아니면 제가 찾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막 백과사전을 막 뒤지면서 이제 관련된 섹터들을 막 찾아야 되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인증을 한다, 뭐 안전하게 한다,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비타민입니다. 진짜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대단한 어떤 무언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그리고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R3CEV라든지 뭐 이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건 기존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자동화되지 못하고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개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제 뭐 신문 같은 거에서 뭐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한다라는 스타트업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냥 일반 개인들도 환딜러들도 이런 송금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서 어디가 경쟁이냐 하면은 내가 누가 더 수수료를 싸게 지불하나, 누가 더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나, 누가 더 고객을 친절하게 응대하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저는 이제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안이라든지 금융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규제 산업이고 벤더와 셀러가 딱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예. 이 시장은 항상 가격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예. 그리고 기술이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저희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PDA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oT 이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애가 있었고, 586 이전에 386이 있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이전에. 근데 386 가격을 보면은 몇백만 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성보다 성능이 좋아서 그 가격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일반인이 사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쌌던 겁니다. PDA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PDA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PDA를 사서 마이크로소프트 NT라는 유명 체제를 깔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려면은 오피스 하나당 이제 100불씩 내야 돼요. 지금 앱에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앱 하나 까는데 100불씩 내라 그러면 아무도 그 앱 안 쓸 거예요. 뭐 딴 오피스 프로그램 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당시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갖는 가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장들은 벤더와 셀러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냥 기술이 기술로서 남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알아서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고객들은 필요도 하지 않는데. 예. 근데 블록체인 같은 생태계에서는 필요 없는 기술은 가차없이 사라지고요. 예. 시장에서 선택받는 기술만 살아남습니다. 예. 실제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제가 공인인증서랑 닮아있다 그랬는데 공인인증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인증서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희 이제 인증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USB나 이런 데 저장하잖아요. 이게 털리면 이제 사고가 나는데 해외 쪽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은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인증서가 무슨 개념인지도 사실 고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털려요. 이런 사고가 맨날 일어났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서들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저장하는 기술이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디팩토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어떤 한 회사에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효용이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 키 하나는 핸드폰에 저장하고, 키 하나는 내 컴퓨터, 서버에다 저장을 하는데, 이걸 암호화를 내 핀 넘버로 암호화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키가 몇 개가 이제 있어야 뭐 밸리드한 전자상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실현한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 형태로. 근데 만약 그렇다면 해커가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강탈했다. 핸드폰에 있는 개인키 하나를 꺼냈다 해도 내 계좌에는 액세스를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키가 없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스토리지를 공격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비용이 계속 이제 배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멀티 시그니처라는 기술이 현재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디팩토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쓰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 컨셉을 말했고, 그게 이제 밸리드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걸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 시장에서는 이 표준을 지키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W3C라고 불리는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을 표준화를 하는 기관,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인터넷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한 그룹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뭐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서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표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NTT 도코모, MIT 같은 이런 세계적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헬로라고 불리는 인증 플랫폼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인증 플랫폼이 있는데, 안면을 인식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로그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이 시스템의 뒷단에 있는 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는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 블록체인 같은 키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브라우저 레벨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이 뭐 공인인증서 같은 개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 안 써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 거 쓰지 너네 거 써,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발표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다 오예 이랬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제 웹처럼 누군가가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을 이제 사용하면은 뭐 시티은행이 됐건 한국에 있는 은행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은 쉽게 다른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뭘 할 수 있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좀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저는 오히려 좀 블록체인이 갖는 미래 가치,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 훨씬 더 파워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 회사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걸 최대한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은 이제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 IT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희지만, 예를 들어 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쪽은 이제 그 섹터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 초창기에는 인터넷 회사들이 모든 걸 다 했었어요. IT 벤처라는 회사들이.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회사들이 여러 뭐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아니면 뭐 증권사면 증권사,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뭐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러한 이제 협력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실제적으로 아마 이제 뭐 2, 3년 안에 좀 더 이제 고객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시장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그게 아마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인지 아니면 뭐 어떤 기반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세계가 올 겁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얘는 이게 안 되지? 옛날에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이런 세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뭐 IoT, 의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 좀 데이터베이스 단내에 닿아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좀 그 스터디 하시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블록체인이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이 듣다 보니까요, 참 저희가 무심코 이용했던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핀테크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미래 가치를 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제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제 실제로 이제 발표했던 여러 자료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2027년까지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GDP의 10% 정도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시장 규모로 추산하면 경 단위예요. 예,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비슷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포텐셜이 정말 큰 시장입니다. 사실 좀 재밌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한국에서 시작한 업체들이지만 좀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그 서비스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한 회사들이 이제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거대한 IT 공룡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의료 업체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또 그런 이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블록체인은 이제 미래의 포텐셜한 가치는 이제 제 예측보다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한 이제 이런 컨설팅 펌들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블록체인의 포텐셜한 가치를 믿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웠고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배웠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배웠고 이런 류의 생태계가 시장에 이제 페네트레이트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가치를 낳았는지를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건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주저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된 계기인 것도 같습니다. 좀 많은 새로운 산업들의 좀 기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또 좀 어느 정도 될지 해외 진출 계획도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전도유망하긴 한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그런 이제 IT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나라들이 사실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암호화 솔루션이 사실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암호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한국이 이제 뭐 의장을 맡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진가를 인정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암호학이라는 게 이제 사실 공인인증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 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토양이 돼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서 사실 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에 이제 페네트레이트가 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실제로 잘 작동을 하면은 세계 시장에서도 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회사라든지 블록체인 인력들이 좀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W3C 아까 제가 잠깐 행사 이야기, W3C라는 웹 표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 뭐 거기서 이제 관련한 뭐 그런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스피커 자격으로 좀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이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핸들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웹 표준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드렸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투표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국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가져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은행들조차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단순히 제 추측인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그런 사실 어떠한 형태의 경험이거나 실패한 경험도 사실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고 성공하는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이잖아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런 암호학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좀 시장에 넓게 활용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에 이제 블록체인에 아마 좀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하시는 취업 준비생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의 전문가가 된다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어떤 직업의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그런 스펙과 어떤 그러니까 스펙을 요구하고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암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데이터 시스템들, 그 데이터 시스템도 이런 노에스큐엘 같은 이제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스템에 이해도도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걸 이해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장에 등장을 한 기술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학습하고 소화시켜서 이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사실 요구가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에나 이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도 유망한 분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블록체인 관련 분야 전문가 분들에 대해서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의 니즈도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전하실 수 있다면 지금 좀 도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 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코라는 회사가 어쨌든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유일한 네. 네, 블록체인을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신입 채용도 하실 거잖아요. 네네, 하고 대표님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이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좀 네. 선호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좀 가진 분들을 선호하시는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학습 능력이랑도 좀 유사한 개념인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이제 시장에 처음 나왔고, 이제 뭐 제도가 이제 막 정비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막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융 시스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의료 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기존 시장 영역의 전문가 분이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이제 분산 DB 쪽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 학습할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뭐 학습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채용하신 분만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저희 쪽 이제 운영 쪽을 좀 도와주시는 분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 같은 걸 개발하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그런 가상화폐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에 필요해서 그런 가상화폐를 구입을 하는데 세법상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가 전혀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안 제시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관련한 이제 서베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드린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우리 회사 이런 운영 쪽에 오신다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무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이제 바로 답을 못 하셨죠. 근데 다음날 이제 관련해서 이걸 서베이 해보시고 리포트 같은 형식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거를 한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열정적인 것도 마음에 들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하는 일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예를 들어 당연히 시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그리고 또 반대로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시장에 있었던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블록체인과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정말 답이 없거든요. 실패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런 실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핀테크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현재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은 다 되게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당연히 이런 준비라든지 기존에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아웃풋을 내느냐 이 부분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과 전공자들이겠죠? 아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대표님들이 대부분 이제 문과 전공이고 이제 경영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네. 요새 이제 코딩하는 경영자가 많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과 준비생들이 좀 이 스터디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네네.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네. 살짝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글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아서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아마 대부분 이제 저도 그랬고 논문 같은 걸 쓴다든지 할 때 이제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이 우리 집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활용 못하는 건 이제 사실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양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 내가 어떤 걸 외우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청춘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되게 실패를 무서워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그다음에 실패를 하는 게 무서워서
시도를 하는 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를 시도하는 것도 무서워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운영하고 있던 회사도 그냥 막 매각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삼성한테도 투자를 받고 이런 걸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처음에 이제 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옥장판 같은 거를 파는구나, 이상한 거에 현혹이 돼서 막 이상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냥 안 보고 한 발 나갔더니, 그냥 계속 앞을 나갔더니 좀 더 나은 삶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네, 그냥 딱 60초 정도, 아니면 1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냥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더 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으려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이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또 생각, 열정만 있으면 좀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만 있다면요, 일할 수 있는 정말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렇게 새롭게 바뀔 세상의 패러다임에 여러분이 좀 뒤처지지 않고 깨어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대표님처럼 이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문화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것을 원하는 욕구가 점점 커졌고, 지불수단인 돈의 형태와 개념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돈, 즉 화폐는 조금씩 그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현금보다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사이버머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는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지불수단을 선호하게 된 것이며, 그 가치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시작으로 디지털 가상화폐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가상화폐가 탄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려는 사용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통량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우리가 지갑 속에 넣고 다녔던 동전이나 지폐처럼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그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기존 화폐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기존의 화폐는 국가 간의 이체가 쉽지 않고 이체 수수료 또한 비싸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가상화폐는 이체 수수료나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거래를 통해 재산 추적이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에도 별도의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계좌를 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P2P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메일을 주고받듯이 이용자끼리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이 지갑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따로 없고 오직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 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이 화폐의 발행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사용자에 의해 유통되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이용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각 주에 따라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허가한 거래소를 운영해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하는 형태로 합법화하였고, 영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런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가치가 날로 상승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사업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며 투자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쇼핑몰과 휴대폰 요금 결제, 그리고 멤버십 전용 사이트를 통해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의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 명품관,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채널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가상화폐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그 가치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으며 투자의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가상전자화폐를 금융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좋은 가상화폐를 구입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가치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공인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춘 가상화폐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전자 가상화폐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코인은 세계 표준화폐의 기준이 되고 수많은 가상화폐의 중심에 서서 가상화폐의 혁명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